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 랭킹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소강 상태를 보였던 집중호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현재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장하얀 기자. 네, 어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됐습니다. 주택 안에서 70대 여성과 50대 부부가 구조됐지만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구조자 모두 숨졌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추가 붕괴가 우려돼 수색 작업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중단됐고 오늘 오후 전 6시 재개됐는데요. 토사가 덮친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곡성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이 70대 여성의 집에 함께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매몰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장 기자, 다른 지역 비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이틀간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현재 광주를 오가는 열차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광주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어제 오후부터 광주천 하부도로 10여 곳에 대한 통행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광주천이 범람할 경우 광주 시내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 경남에도 밤사이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하동 화계장터 일대가 침수돼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전국 날씨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물러날 줄 알았던 정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보다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비를 뿌린 건데요. 다른 장마전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부지방에 그 장마전선이 있었다가 저기압이 하나 통과 나갔죠. 그러면서 그 전선 말단부가 남부지방에 다시 걸리면서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안 오고 소강 상태 보였지만 남부지방은 쭉 장마전선에 걸려 있었던 것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부지방의 폭우보다 더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곡성이나 이런 데는 500mm가 넘었고요. 네. 어제부터 벌써 화순이라든가 풍산 이런 데서 480mm가 넘었고 담양, 광주도 거의 470mm 진짜 엄청난 호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예. 남부지방 비 피해가 말씀처럼 정말 상당한데 오늘 오후부터는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지방에서 광주 남쪽으로는 좀 비가 약간씩 적게 내리고 있고요. 현재 가장 강하게 내리는 비는 전북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광주 북쪽, 그다음에 전북 이런 쪽으로 지금 시간당 실제로 한 40-50mm 정도의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계속 더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마전선은. 그러면서 현재 서울권에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단 서울권은 오늘 밤부터 강해집니다. 네.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아주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네. 남부지방은 오늘 계속 비 옵니다. 그쪽도. 그런데 이제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 들어서면서는 일단 해등하고 소강상태 보일 거로 예상을 하지만 가장 오늘 밤서부터는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 데가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강원 영서 지역, 충청도 북부 지역 정도입니다. 이 지역은 다시 오늘 저녁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내일까지입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에는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은 비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작은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풍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이게 이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이죠. 그게 더 발달하면은 태풍이 됩니다. 바로 이 저기압이 지금 현재 그냥 필리핀 동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태풍까지는 발달 안 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꾸 세력은 약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증기를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이 10일입니다. 다시 월요일. 그럼 월요일에 하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에는 잠시 비가 그쳤다가 10일 날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남쪽으로부터 기압골이 열대성 저기압된 태풍이든 올라오면은 대개 남해안 쪽에 굉장히 많은 호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어제부터 오늘 굉장히 비를 많이 내렸던 전남 남부 쪽으로는 상당한 비가 오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는 말씀인데 올해 유난히 좀 장마가 긴 것 같아요. 언제쯤 끝날까요? 현재 기상청 예측으로는 일단 14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장마 전선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을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일, 11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12, 13, 14는 이제 좀 더 장마 전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중북부입니다. 중부가 아니라 중북부는 대개 이제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강원 영서 북부를 나타내는데 충청도가 빠지죠. 네. 이 지역 쪽으로 14일까지 많은 비를 내린 다음에 끝날 것으로. 그러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 올라오면서 그대로 이제 더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비 피해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발댐. 사고 논란 속 춘천시의 발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의암댐 사고 관련 소식인데 이에 앞서서 남부지방 비 피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영산강이 위험선을 넘어서서 영산대교가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전국 전체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상황이 발령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바로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입니다. 거의 뭐 장터가 보이지 않고 집도 지붕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비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 이현종 위원님 확실히 지금 하동, 구례 이렇게 남부지방의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리산을 인접해서 지리산 주변에 있는 이제 산청, 함양, 거제, 거창 이쪽 지역에 지금 어제 비가 지금 지리산 지역이 383mm가 왔어요. 그럼 지금 화개장터만 하더라도 지금 화개면이 349mm가 지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지금 사실 이 349mm가 하룻밤 사이에 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침수가 됐고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특히 또 대피령이 내려져서 이 주민들과 야영객들이 많이 대피했는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산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리산 주변에 폭우가 내리면서 그 인접 지역까지도 이렇게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까지는 이제 경남의 피해 상황을 네네. 보셨는데 전남도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남 오늘 새벽부터 지금 대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는 장성군에 황룡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단광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월평 초등학교로 오늘 새벽 6시경에 이제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담양에 인공호수가 있는데 광주호입니다. 그리고 또 담양에 있는 징암천 모두 다 범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광주 북구에서도요. 지금 이 물이 넘친 곳 차량 침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신안교 일대 그리고 산사태도 났습니다. 이 석곡동 일대에서 산사태도 벌어져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 보면 네. 지게차가 차량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모습도 봤는데 네. 저희 김광삼 변호사님 네. 조금 전 전에 사회부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지만 곡성에서 산사태가 또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의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라남도 중에서 이제 곡성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500ml 이상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곡성 지역의 특성이 이제 논과 밭 그리고 이제 산지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성군 오산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 5명이 매몰됐는데 이 중에 4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 지붕만 남겨져 있고 거의 다 잠겼네요. 진짜 제가 맞아. 토사에 싹 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그리고 있는데 곡성은 오곡면에서도 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 4분이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담양도 제가 한번 화면을 봤었는데 엄청난 물이 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을 피해서 대피하던 8세 된 여자아이가
그러나 하천물에 휩쓸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아이고, 안타까운 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남부지방에 이제 비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데 소식 계속 들어온 대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지난 6일 발생한 춘천의 선박 전복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전복된 선박 사고 당시의 모습인데요. 심하게 부서진 인공수초섬이 물살에 떠밀려 댐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섬 앞에 배 3척이 섬을 고정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데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의암댐에서 선박 3척이 침몰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센 물살에도 어떻게든 수초섬을 잡아보려고 하는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에 인력을 투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춘천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주무관은 아내분의 출산으로 출산 휴가 중임에도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계장은 그 해당 주무관에게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또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말라 강하게 지시하였다 했습니다. 수초섬 고정 작업을 처음에는 업체 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현장에 나갔는지, 담당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의 근로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이재수 춘천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 팀장은 그냥 수초섬을 떠나가게 냅둬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오히려 말단 공무원이었던 주무관이 작업을 단독으로 강행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다. 거의 이렇게 지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족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 이 사고 책임을 지금 전부 다 말단 공무원들한테 다 떠넘기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 의암댐 쪽에 이제 춘천시에서 이 어떤 부영양화, 이 물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영양화에 막기 위해서 수초섬이라는 걸 형성을 했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 14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당초 규모보다 좀 꽤 커서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를 통해서 이걸 이제 건설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더군다나 또 수문을 열다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초섬 자체가 이제 떠내려가는, 지금 영상 보시면 저렇게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빠른 상황에서는 저렇게 배 조금 작은 배들이 저걸 잡는다고 해서 저게 지금 막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작은 배들 통해서 뭔가 고박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장면인데, 이 도저히 이제 유속이 빠르니까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의암댐으로 해서 이제 내려갔고, 문제는 이제 이 배들이, 작은 배들이 바로 댐 앞에 설치해 놓은 이 밧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쩌면서 댐 밑으로 못 가게끔 이제 해놓은 건데, 문제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물 밑에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배가 걸리면서 다 전복을 해버린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댐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춘천시장은 그 놔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시장 주장은 놔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 도대체 지시를 해서 받는 거냐? 지금 이 유족들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에 따르면 뭔가 상부에서 지시한 듯한 그런 뉘앙스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로는, 아니 지금 이걸 책임을 왜 이분들한테 돌리느냐, 지금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이 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처럼 실제로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책임을 실종자에게 떠넘긴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날조된 거예요. 네, 평론가님 이제 네. 알아보니까 휴가 중이었고 또 네. 팀의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춘천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자, 그냥 떠내려가게 둬라. 이미 현장이다. 자, 휴가 중인 공무원이 왜 이미 현장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제가 보기에는 부분만 공개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한번 따져보시면
8급 주무관입니다. 이 팀의 막내입니다. 우리가 공직사회를 어느 정도는 알죠. 시청 공무원인데, 자, 이게 근로자 5명을 동원했고, 경찰이 협조를 요청해서 예. 경찰정이 출동을 해요. 그렇죠. 이게 8급 주무관 막내가 이렇게 하나요? 통상? 재난지휘를? 또 이렇게 하기에 놔둬도 되는 건가요? 위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8급 주무관이 휴가 중에 나와서 저 일을 하냐고요. 작업자까지 동원을 하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이걸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자의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저 앞뒤 전후를 다 이 춘천시청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8급 주무관은 6월에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예. 그 출산 특별 휴가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 빗속에서 휴가 중인 막내 공무원이 달려 나올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의적 판단이고 이 휴가 중인 공무원에게 8급 주무관에게 자 작업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도 이상하고 그 전에 뭔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고요. 네. 이미 현장이다라뇨. 휴가 중인 공무원이 현장에 왜 갑니까? 그럼 지금 휴가를 내가 중단하고 출동하겠습니다라는 상부와 하부의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 현장에 가 있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럼 지금 혼자는 안 되니까 이 작업 업체를 동원하겠습니다. 이게 작업이 안 됩니다. 경찰정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게 삼각협조체제로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종자의 합리적 의심 여기에 대해서 이 춘천시청이 답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위험한 작업을 과연 누가 시켰느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재수 춘천시장 오늘 추가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경과 상황 이런 것들을 가족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이 여러모로 상처를 드리거나 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요. 가족분들과 상의하고 준비된 얘기 외에 다른 말들은 만들어내거나 준비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늘 가족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후 상황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하겠고요. 네, 이재수 춘천시장은 경과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드려, 그러니까 유족들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찾아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의 발언에 대해서 사죄하고 뭔가 다시 이제 규명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앞부분에 보면 사과한다는 그런 것은 좀 알겠어요. 이제 경과 보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도 보면 말이죠. 떠나가게 내버리더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기관제를 동원하지 마라. 이 말까지 한 거래요.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기관제도 동원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출동하지 마라. 떠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춘천시에 나서고 기관제를 동원하지 말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고 결국 그렇죠. 나중에 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이제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과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책임 회피성이에요.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찾아서 규명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말단 공무원이 경찰정이랄지 환경감시선까지 동원해서 저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아주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가 충북 진천에서 왔다고 그래요. 네. 그럼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선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결과적으로 저 수초섬을 묶어두려고 하는 작업을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것은 위에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앞부분 사과까지는 저희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뒷부분 가서 찾아서 규명하겠다. 그럼 없으면 말고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사과 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사고를 두고 인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났으니 국민들께 뭐라고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위험하잖아요. 기초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그까지 또. 원래 아침에 생명하고 어떻게 걸 바꿔요. 네, 변호사님 이제 경찰정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고 당시 좀 원인 등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원인은 규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청에는 이제 선미와 후미에 블랙박스가 약 2개씩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동한 순간부터 나중에 이렇게 좌초된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 수초섬을 이제 고박을 한다랄지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 자체가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의암 때문에 CCTV가 있어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걸 정밀 감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 문제는 출동하게 된 경위가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처벌이랄지 아니면 뭐 처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처음 시작점, 이것은 사실은 CCTV나 뭐 블랙박스 가지고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처음에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이와 관련돼서 전화를 받았다랄지 출동한 분들은 지금 물론 거기서 구조된 분이 있지만, 그렇죠.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고 지시받은 걸로 알려진 이 8급 말단 공무원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출동 경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출동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제기된 것처럼 위에서 시켜서 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 말단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제 형사적과 민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사적인 것은 굉장히 숨을 열어서 유속이 빨랐고, 그다음에 집중으로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형법상 뭐 일단 사망과 관련된 인과관계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과실치사,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뭐 강요죄, 또 민사적으로는 지금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뭐 앞서 이제 주무관이 아직은 실종 상태예요. 사망은 아니고 실종 상태인데 일단 뭐 규명도 중요하지만 실종된 분들을 빨리 구조해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행주되기까지 사실은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원래 처음에 구조한 한 분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13km나 떠내려갔다가 구조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미 5명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행주대교까지 넘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물 자체가 뭐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흙탕물에다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직 구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찰정만 발견됐지 그 내부에서 일단 실종자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제 경찰이 전 한강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전히 일단 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비 피해 관련해서 또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영원. 권력은 짧고 아파트는 영원하다. 네, 어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글쎄요, 국민 반응은 그닥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됩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비서실장 수석 네네. 전격 사의 표명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일전에 한번 이제 청와대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이 비서관들을 교체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비서관은 교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석 라인이 그대로 유임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다주택이 확인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예. 집을 팔기로 하면서 유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 지금 수석진에 대한 인사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구나 예. 하는 걸 한번 인식하고 넘어갔는데 부동산 문제가 지금 잘 막아지질 않습니다. 저는 청와대 수석들이 이게 대통령의 참모로서 지금 이제 민심 이반의 책임을 지는 일환으로 청와대도 쇄신이 필요하다. 그럼 다음 기수의 참모들이 한번 새롭게 진용을 짜서 밀어보자. 사의를 표현하는 거 좋고요. 역대 정권에서 종종 보던 일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아까 김우대 대변인이 바로 직격탄을 직 대신에 집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해버렸다. 오히려 이 수석진이 물러나고 새로 교체하면 청와대는 좀 신선한 느낌으로 새롭게 드라이브를 대통령 임기 후반에 걸어야 하는데 그 좀 멋있게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매우 좀 야당의 공세를 받기 딱 좋은 틈새를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이거 사의 표명을 일괄적으로 안 하니만 못한 타이밍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쇄신, 혁신, 인사 교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좀 안타까움이 남네요.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전혀 몰랐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발표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사의 표명 이후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사표를 쓴 게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광우병 사태 터졌을 때 예. 그때 이제 일괄 사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비서실장과 이하의 이 수석 비서관들이 사표를 내는 거는 굉장히 불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즉 예. 대통령 당신이 이제 우리 다 자르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모들은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물러들어 같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비서실 전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안보실과 정책실 제외한 비서실을 지금 다 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사람도 지금 없었던 지금 수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책임을 대통령한테 다 떠넘겨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배경이 정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사태가 터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통령한테 좀 일괄적으로 좀 넘겨서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위한 하나의 좀 단초를 마련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넘긴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비서진들, 수석 비서관들 내부에서 굉장히 의견이 충돌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뭐냐 하면 지금 사실 김종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예, 예.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집을 빨리 처분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이제 잠실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문제는 이걸 또 2억 원 더 이상 지금 높게 내놨다가 또 이것도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원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 이제 김종원 수석이 그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자꾸 부동산 문제로 자기도 문제가 됐는데 또 민정수석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도저히 우리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선별적으로 그냥 해주시는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상황이 돼버리면 일단 대통령이 누구를 유임시키든지 간에 이 굉장히 어떤 리더십이 약해져 버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선별적으로 처리하면 선별적으로 남은 사람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사퇴를 표명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이례적인 이면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사표를 냈던 보도 이후에 더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의 표명한 6명 참모 가운데 3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건데요. 혹시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조원 민정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김거성 사회수석 이렇게 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을 안 팔려고 청와대를 그만두는 것 아니냐.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집을 안 팔기 위해서 청와대를 떠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재산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지금 뭐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팔려고는 했는데 안 팔려서 지금 2주택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보다 한 2억 원 그리고 이전에 최고가
보다도 더 높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을 팔려는 신용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청와대 어떠한 수석이란 자리, 비서관이란 자리가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개각을 하게 되고 특히 노영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실장으로 재직한 지가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고 또 나머지 수석들도 상당히 근무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쇄신 차원에서 이제 수석들을 어떻게 보면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조금만 내가 팔지 않고 있으면 교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직에 있지 않으면 사실 다주택 갖고 있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금 말고는.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로 집을 선택하고 청와대의 직위를 버린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김전 민정수석의 고가 매물 의혹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퇴라는 두 글자만 남기는 게 그리도 어려운 것입니까? 떠나면서도 아내 탓을 했습니다. 장학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이 맞을까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제 처가 이거를 투자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가 네, 평론가님 이렇게 영상을 좀 모아놓고 보니까 좀 공교로운데 실제로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자들은 비겁하다,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은 아내 핑계 못하겠죠. 여성 참모들도 있습니다. 아까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은 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내 핑계 대는 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또 변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구설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종은 수석은 이런 겁니다.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예요. 근데 어쨌든 부부가 합산해서 다주택자니까 그럼 잠실 아파트는 내놨습니다. 안 팔리고 있을 뿐이지 매물입니다. 근데 언론 취재를 해보니까 이 평상 같은 이 동급의 주택들이 20억 원 정도의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22억 원에 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아마 급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럼 업자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키죠. 그렇죠. 2억을 높이는 부동산 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 관행하고 다르다 하고 물었더니 이게 그럼 아내가 냈겠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니까 남자들은 이런 거 잘 관심 없지 않는가 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또 이상해진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은 안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 6명이 지금 일괄 사표 낸 게 별 의미가 없어진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통령에게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여져야 하는데 역으로 지금 야당에게 공세 틈새를 줘버렸다고 하는 게 궁색한 변명을 계속 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정말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싶어요. 예를 들면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의 경우에는 별로 이게 과열지구는 아니에요. 구리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은평구에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처분하면 됩니다. 김혜숙 인사수석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운대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하나 주택이 있는 건데 매물로 내놨습니다. 이거 뭐 팔리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직을 하는 과정에도 이 김조원 수석의 경우에는 이 분양권 아파트도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서울 강남권에 두 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는 아내 핑계를 댔다는 것은 이 김의겸 이 대변인 때를 그냥 이 데자뷰로 소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에게 오히려 이 구설이 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하고 짚어야 되겠네요. 네. 이 청와대의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 이 해명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청와대보다 강남 아파트지 책임지겠다고? 집 팔기 아까워서 사퇴하는 속셈 모를 줄 아냐? 뭐 이런 댓글 달리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전 저 댓글 중에 네 번째는 국토부 공무원 여자로 싹 바꿔라. 남자들 부동산을 모르니 뭐 이런 거겠죠. 마지막을 보면 청와대 참모 뽑을 때 부인도 좀 보고 뽑으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인사 검증할 때 부인도 검증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뭐 인사검증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의외로 세더라고요. 네. 네, 주로 이제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에 자녀의 병역, 본인의 병역, 그다음에 세평, 주로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그렇게 검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대개 부인이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집에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저 문구는 굉장히 패러디한 문구이긴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검증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아파트 사고 팔 때 부인이 주도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검증해야 하나요? 그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검찰총장과 관련된 그런 부인들이 온로비 사건이랄지 그걸 사실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을 검증한다고 해서 이게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패러디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정말 부인도 검증해야 하지 않나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수석들의 일괄 사표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의 과거 악연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직접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무관 상황에서는 특별히 안 오도 된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노영민 의원의 의원회관 내 카드기 설치를 통한 시집 판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영민 의원은 여러 가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과 이후에도 위원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저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앞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에 영향을 미쳤을 그렇죠. 거다 이런 말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실은 노영민 실장이 3선이었어요. 그러니까 4선에 도전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저 시집 판매 문제가 당무감사실장의 감사로 해서 결국 좌절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로 놓고 보면 노영민 실장도 물론 가깝지만 또 김조원 민정수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꽤 가까운 사이예요. 부부간에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같이 술자리도 자기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과 집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유독 김조원 수석만큼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노영민 시장이 또 지난달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서야 경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김조원 수석이 그럼 내가 잠실을 팔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내놓은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수석들이 우리 다 책임집시다라고 동의해서 한 측면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라. 이거는 판단을 내려주시라.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퇴를 낸 거 아닌가. 즉, 노영민 실장의 리더십이, 왜냐하면 지금 이미 팔라고 했는데 8명이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장의 리더십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도저히 내가 비서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니 대통령께서 정말 재신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두 사람 다 나가든지 이런 결정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일괄 사표 낸 게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일괄 사표. 그런데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는데요. 바로 정의령 의원이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23번의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알렸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령 의원은 SNS에 공개적으로 돌직구를 알린 거고요. 네. 여당 의원 내에서 이 이야기는 왕왕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청와대에서 6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이 사람들은 정책 담당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진 집을 팔았네 안 팔았네 그리고 말실수, 구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제일 국민들이 본질적으로 지금 화가 난 부분은 부동산 정책 23번 나왔고 8사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 과연 정말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겠는가? 예. 공급이 충분히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러면 소수 투기꾼들을 뿌리를 뽑을 수 있겠는가?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경제정책인데 지금 엉뚱하게 비서실이 지금 유탄을 맡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무적 책임을 진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정의령 의원의 이야기는 좀 대표로 돌직구를 날렸지만 여당 의원들 내에도 사실은 김현미 장관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야당이 사퇴하라는 주장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주무부처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고 예. 국무위원들의 이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거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는 거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의외로 조용한 게 김상조 정책실장인데 예. 이분은 이번 정부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청와대 정책실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경제수석도 책임져라. 경제수석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몰라요. 이호승 경제수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비서실의 수석 라인 민정, 정무 거론되는데 경제수석은 조용해요. 예. 그러니까 이 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왜 지난 4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이 됐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있잖아요. 네네. 어제 SNS에 보시는 것처럼 글을 올렸는데 뭐 나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난 4일날 국회 본회의에서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다주택자였는데 본인이 다주택자인데 아마 전에 아파트를 팔고 아마 다주택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팔리지 않은 거랄지 아니면 뭐 일부를 본인이 떠 안으면서 다주택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근데 SNS에 나온 글도 올린 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 납부한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게 제 선택이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이게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내놔서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취지의 SNS 글 같은데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앞에로 뭐 자기가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임대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취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노블레스고 오블리주인가. 이거 본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 자기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고 다주택자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저 SNS 글이 저게 적절한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네, 김진애 의원의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차별입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원피스 논란의 외신도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화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최연소인 28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 원피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복장 논란의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은 2020년이다 이렇게 응수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게 제가 한 5번 정도는 입었을 때 들킨 거거든요. 들켰다라고 해야 하나? 사실 청바지를 누구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흔한 복장이잖아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회사들도 있고 저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행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키워드에서 짚어본 것처럼 이 류 의원의 복장은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영상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이제 외신을 보면 뭐 한국 의원이 복장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변호사님 뭐 이런 취지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여성들에게는 해당 원피스나 뭐 이런 복장이 그렇게 좀 뭐 불편한 복장은 사실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의원이 복장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바로 원피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CNN의 이 보도였고요. 또 영국 가디언은 최연소인 28세 류 의원이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불러왔다.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에 홍수를 촉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 외신의 관심까지도 불러일으킬 것이 바로 저 류 의원의 붉은색 원피스였는데요.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류 의원이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여성이 즐겨 입는 옷은 맞고요. 다만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의 이유, 비판을 했던 측에서는 류 의원이 20대 여성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저러한 옷이 과연 적합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도 넘은 비난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성 국회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여성에 대한 수치스러운 비난까지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곳은 직장이고 많은 여성 직장인들은 원피스를 출근룩으로 사랑하고 있다.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논란이 CNN, 가디언 등 외신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 국회 복장 논란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바지라고 하죠. 흰 면바지를 입고 국회 출석해서 선서했던 유시민 전 의원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했던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있는데요. 국회라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이현중 의원님. 네. 저런 복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의회 전통이 아주 강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이제 국회 의장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가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이제 그 검은 옷을 입고 예전 귀족들이 예전 입었던, 귀족들이 입었던 예.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유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이제 남자 의원들은 이제 수트와 넥타이를 메고 또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피스 같은 걸 정장 차림에 입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제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은 20대, 30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의상 문제가 별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의원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세대마다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본인들이 정장이라고 생각하는 옷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편하게 뭐 청바지 입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 그때 유시민 의원 그 노무현지대 이사장이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 저도 그때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흰색 바지에다가 자켓에다가 라운드 티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의원 선서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의원 선서를 하느냐. 지금 모습 보시기 알겠지만. 예. 저희 이제 의원을 되면 이제 그 보궐선거로 되면 들어와서 이제 선서를 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의원들은 다 넥타이 메고 했는데 이제 저런 차림을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다시 정장을 입고 와서 이제 한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국회가 뭐 주로 30대, 40대 의원 되다가 이번에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저렇게 이제 처음에 사실 이보다 더 문제는 그 전에 이 청바지 입고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의사당에. 그다음에 원피스 입고 온 거를 일부 친문 사이트와 이제 극우 사이트에서 이제 많은 비난하면서 이제 등장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자기 세대의 어떤 맞는 옷은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이 체육복이라든지 어떤 의회의 어떤 이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들이 20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회사 갈 때도 저런 옷도 입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당의 어떤 옷을 저렇게 입고 오는 거 저는 그거에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국회의 어떤 예의에 한참 어긋나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일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복이라 이런 거 입는 것 자체는 규제돼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의 옷을 우리가 어떤 비난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 격식만 갖추면 된다. 네. 예, 그런데 국회에서의 복장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프랑스 의회입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루핀 의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17년 12월인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프랑스 의회는 오히려 복장 규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차림은 안 된다. 뭐 재킷을 입고 있거나 넥타이 꼭 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유니폼을 입거나 로고가 크게 들어간 티셔츠를 입거나 군복이나 제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구가 쓰인 복장도 안 된다. 이렇게 복장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CBS 뉴스 여기자가 민소매 차림이라는 이유로 하원 의장실 로비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있자 네. 미국 여성 하원 의원들이 모두 민소매 옷을 입고 민소매 옷을 입지 못하는 드레스 코드에 맞서겠다면서 소매 없는 금요일 운동. 그래서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민소매 옷을 입고 나름대로 이제 민소매 옷을 왜 못 입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건데 최단미 변호사님. 사실 미국 의회에서도 민소매 옷을 못 입었었다. 저는 상당히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또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복장 규정이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완화가 돼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넥타이를 반드시 매야 되고 재킷도 입어야 되지만 여성은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민소매 옷은 입을 수 없었던 거죠. 2017년도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없는 금요일 운동으로 여성도 팔뚝을 드러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런 사진을 찍고 운동을 한 것이고 결국은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에 대한 뭐 평등운동, 인권운동 훨씬 더 먼저 시작됐고 자유가 훨씬 더 강화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의사당 내에서의 복장 규제는 굉장히 엄격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뭐, 정치인의 복장이 정치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영상이 아마 준비가 됐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설을 할 때, 그 민주당의 여성 의원 한 60명 넘게가 네.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원래 이제 흰 옷의 의미는 미국 여성 참정권의 어떤 상징적인 옷입니다. 예. 미국이 사실은 뭐 민주화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여성 참정권을 준 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흰 옷을 입는 것은 여성의 참정권을 이제 어떤 면에서 강조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드레스 코드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여성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그날도 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뭘 입었냐면 반짝이 옷에 까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에 원래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는 이제 좀 그동안 입지 않았는데 문제는 또 흰 옷에 대응해서 검은 옷에다가 반짝이 옷을 입고 와서 과연 이거 어떤 여성 운동에 대한 하나의 반대적 의미로 입은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아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 지난 21대 국회 개원연설 때 네. 사색 넥타이를 맞아요.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협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다. 전 맞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골랐다 이런 이제 후일담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이 지각 개원이 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했는데 넥타이가 패션의 정치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탕은 남색인데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오렌지색 이게 보면 지금 원내에 있는 4개 당이죠. 예. 여당, 민주당, 파란색, 핑크색, 분홍색은 통합당, 노란색은 정의당, 그리고 주황색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없네. 지금 어떻게 돼서 이 4개의 당, 어쨌든 이제 주요 당들에 대한 이 칼날을 대통령이 세심하게 고르라고 지시했고 예. 아마 의전 담당 행정관이 이 시장을 뒤져서 골라왔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사색 넥타이가 드물거든요. 예. 주문 제작한 게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들도 후일담으로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의회 국회에서는 대부분 남성 의원들이 정장을 대체로 입는 게 정복처럼 되다 보니까 예. 패션의 정치학은 뭘 보시면 되냐면 넥타이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여름엔 노타이도 많다. 예. 노타이는 또 무슨 뜻일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그러게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복장의 정치학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4번째 한랭킹 만나보시죠. 4번째 키워드는 바로 초통령입니다. 초통령 너마저 뒷광고 논란인데요. 초통령 하면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죠. 초등학생들의 그만큼 인기가 많은 유튜버까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에 앞서 인기 먹방 유튜버가 뒷광고 논란에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방송 극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뒤로 올라올 영상은 더 이상 없으며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던 것처럼 지금 초통령으로 통하는 유튜버 도티도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자체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에게 광고임을 충분히 알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평론가님, 예.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먹방 유튜버 찌양 그리고 초통령 도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찌양 도티는 이제 찌양 씨 같은 경우에는 먹방계 1인자다라고 할 정도로 1인자요? 굉장한 인기를 끄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슈퍼스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티 씨는 초통령이라고 할 정도,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아동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분도 역시 구독자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슈퍼스타급 유튜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뒷광고가 뭘까요? 유튜브 뒷광고라고 하는 신조어가 지금 생긴 것인데, 뒷광고가 뭐냐면 광고라는 걸 알리지 않고 하는 광고.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제품 같은 걸 소개를 하는데, 이거 제가 샀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더군요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한 거였더라. 그걸 고지하지 않고 사실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를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내가 구매한 거다라고 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광고다. 이러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성 언론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걸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협찬 광고다. 아니면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내용에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그렇죠. 항상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음료수라든지 물건을 쓸 때 클로즈업 할 때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이제 어떤 이것이 광고다라는 것들이 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알리지 않으면 이게 문제 징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기성 언론보다는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SNS가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익성도 많고, 특히 또 요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성 언론들보다 이런 SNS나 유튜브에 광고비를 더 많이 지출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좋고, 또 한쪽에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유튜버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 구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업계 마케팅 같은 경우도 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도 저도 이렇게 보지만, 이거 정말 제 어렵게 구해서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건데 어렵게 구해서 하면서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진짜 그런 걸 믿는데, 문제는 이게 다 협찬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뒷광고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지면서 이건 어떤 신의 관계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럼 유튜브 할 때 자막이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상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그거를 뭔가 누가 어떤 면에서 그 협찬 받은 걸 안 알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근에 유명인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물론 이 논란이 이번 주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긴 했지만 사실 지난달부터 예. 새어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건데, 처음에 한혜연 씨 내돈내산 파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한혜연 씨가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해져서 그렇죠. 자신이 스타가 된, 예.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80만이 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패션 소품 같은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두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자신이 직접 돈 주고 사서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돈내산이라고 하면서 내돈내산이요? 우리 베이비들 이러면서 구두 소개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알고 보니까 광고였더라. 네. 이런 식의 광고비가 몇 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하면 시청자를 속인 거 아니냐. 그게 파문이 크게 터지면서 아직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당시에 또 가수 강민경 씨도 본인이 직접 평소에 쓰는 아이템인 것처럼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광고였더라라고 해서 이 두 분의 사례가 파문이 일고, 굉장히 많은 요즘 유튜브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계속 뒷광고를 해도
유튜브 처벌이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최남비 변호사님 왜 그런 거죠? 현행 이제 표시광고법이 있는데 저렇게 사실은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서 허위 표시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광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처벌의 대상이 사업주예요. 즉 광고를 이제 의뢰한 광고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들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뉴미디어에 대한 광고의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9월부터 새로운 SNS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시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이현종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것이 광고다 이런 걸 바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바뀐 거 그게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게시물 첫머리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표시 문구,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끝부분에 삽입해서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는 처벌이 가능한데 유튜버는 처벌이 안 된다. 사실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역풍입니다. 인종차별 논란 역풍에 사과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나 출신 방송인이죠. 샘 오추리 씨가 며칠 동안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발단은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매년 다양한 패러디로 화제를 모았던 그 졸업 사진을 찍으면서 다양한 패러디를 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관짝 소년단 패러디 사진입니다. 샘 오추리 씨가 흑인으로서 저런 흑인 분장은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현주 의원님, 네. 일단 관짝 소년단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장례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요. 저렇게 이제 관을 메고 이제 사람들이 갈 때 춤을 추면서 가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장례라는 게 어떤 데는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저렇게 장례를 할 때 저렇게 춤을 추면 지금 화면 나오듯이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을 옮겨가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패러디를 한 것인데요.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년 저렇게 이제 어떤 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재미있는 영상들을 본인들이 패러디를 해서 저게 이제 졸업 사진으로 하나에 남겨서 뭐 그렇죠. 굉장히 이 시점이 되면 굉장히 이 사진이 유명세를 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이런 이제 관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에 한 것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샘 오추리 씨 같은 경우는 가나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이게 흑인 분장을 하는 게 좀 이게 기분이 나쁘다, 좀 인종차별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올린 거죠. 이제 그랬더니 아예 학생들 그냥 따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남들이 아무리 그거 뭐 좋은 이야기잖아 하더라도 본인들이 듣기 싫으면 그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다면 흑인이었던 지금 오추리 씨가 느끼기에 이게 좀 차별적이다 한다라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존중해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뭐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얼굴에 검정색 칠을 하는 게 인종차별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샘 오추리 씨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샘 오추리 씨가 결국 사과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얼굴에 까만색 칠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흑인 비하 코드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저 블랙페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샘 오추리 씨가 그걸 지적하면서 의정고등학교 학생들을 강력하게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샘 오추리 씨의 과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황인종 비하 코드가 눈 찢는 거잖아요. 그렇죠. 샘 오추리 씨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전에요. 근데 샘 오추리 씨가 그 황인종을 비하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방송 중에 못생긴 얼굴 경연대회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당신도 대표적인 행동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 비판하면서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거기 또 K-팝 관련된 해시태그를 달아서 K-팝 비하 아니냐. 이 영상, 저 사진하고 K-팝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샘 오추리 씨가 사실 조금 지나쳤다고 역시 거꾸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학교 측은 흑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논란 상황 속에서 원조 관짝소년단 리더는 의정부고 사진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졸업 축하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건데 최남희 변호사님 이건 오히려 관짝소년단의 원조들은
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샘 오칠 씨 같은 경우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라고 했는데 원조의 관짝소년단 리더는 평소에도 본인들의 패러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예. 이번에도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올리고 고맙다, 졸업을 축하한다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 패러디의 대상은 기분을 나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 의정부고등학교 학생들의 폄하 의도가 없었다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계속해서 연예계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면 사실 이번 주에 가수 임수롱 씨의 그 교통사고 소식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좀 그러면서 여론이 좀 변화하는 모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수롱 씨를 약간 조금 이제 동정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 12시 다 된 시간에 이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했고 검은색 계열의 뭐 옷을 입었고 비도 왔고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불가항력 아니었느냐 처음에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차의 치인분이 그 차를 피해서 이렇게 좀 피하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임수롱 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냐. 혹시 그리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거 아니냐. 앞에 차보다 조금 빨리 간 거 아니냐. 빗길이었으니까요. 그 빗길이었기도 하고 좀 과속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금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최근 판결을 보면 최 변호사님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의 과실을 많이 따진다. 네. 뭐 이런 추세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과연 운전자가 그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판례 중에 비가 오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0%라고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아, 과실이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이번 예. 사건은 또 피해자가 임수롱 씨한테 불리한 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물론 보행자 적색 신호이긴 했지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CCTV에서 속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이고 속도가 좀 높았다라고 한다면 또 운전자의 과실을 40에서 50까지도 보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 경찰 조사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임수롱 씨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연예계 생활에 좀 지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임수롱 씨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쨌든 사망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임수롱 씨가 과연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웃을 수가 있겠는가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좀 타격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바쁘게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